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클럽 관련 4차 전파가 확인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 또 야외 활동이 많은 휴일이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4차 전파가 처음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제 4차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제 4차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이 4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수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감염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추적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차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이미 상당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수가 높아지는 것은 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클럽발 확진자가 나온 지 한 10여일 만에 4차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코로나19 전파가 빠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빨리 확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5월 6일부터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태원과 홍대에서 이렇게 클럽발 초기에 확진이 될 때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오면서 자유로운 이동 또 자유로운 이렇게 접촉이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계심이 이완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 안 하거나 또는 노래방이나 그 이외의 다중시설에도 많은 분들이 가시고 여행도 좀 활발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이태원이 있었고 쭉 시간이 지나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진행할 때도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갈 때 이미 한 일주일 정도 거의 환자 발생이 국내에서는 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는데 실제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갈 때는 이태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국민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확산이 좀 용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실제로 확산이 더 가능한, 더 잘 되는 그런 변이를 일으켰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환경적으로 바이러스가 좀 더 잘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수도 빨라지고 지역사회 전파 양상도 좀 더 빨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장소가 4차 감염의 연결고리가 된 곳을 보면은 이번에도 코인 노래방이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저희가 밀폐된 장소가 바이러스 확산이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노래방이 특히나 확산 장소로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죠. 우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끼고 이제 노래방을 많이 가셨겠죠. 또 하나는 노래방이 실내에 있고 밀폐된 공간이고 또 기본적으로 좀 좁은 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노래를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노래를 하게 되면은 많은 비말이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오게 됩니다. 또 비말이 그 상황에서 그 공간에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노래방 기구에 남게 되기 때문에 터치를 한다거나 하면서 눈, 코, 입을 만져서 감염이 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노래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래방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래방 말고 또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장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클럽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유사 주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내 체육시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만일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비말 형태로 배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나 유사 유흥주점들, 또 노래방, 또 실내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사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면서 이제 국민 피로도라든지 경제 교류해서 이런 시설들이 다 열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에 가 있으니까 더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는 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에 총 확진자는 11,050명이 발생했고요. 13명 중에 국내 감염 신규 확진자는 6명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왔는데 일단 이제 신규 확진자 수는 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추세 같기는 하거든요.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얼핏 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한 자릿수를 찍었고 예. 오늘도 이제 한 자릿수이기는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오늘은 어제나 오늘은 검사 수가 좀 적은 것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예.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20명대로 계속 나오다가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나오다가 한 자릿수로 줄었기 때문에 뭔가 좀 둔화 추세가 있는 거 아니냐. 얼핏 보기에는 둔화 추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것은 검사를 하고 있거나 방역 감시망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현재까지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추적이 안 되는 분이 2,00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이고 방역 감시망 내에서 이런 정도의 환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적을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만 두고 지금 둔화 추세가 일부 관찰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안정화다 또는 상당히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어제 청주에서 발생한 여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태원 감염자와의 연관 고리도 찾을 수 없고 조용한 전파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직 못 찾은 2,000여 명의 클럽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 신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직업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실제로 뭐 성년인지 아니면은 청소년인지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둔화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둔화 추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안정화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추가로 나온 내용 말씀드리자면 이 국내 신규 확진자 6명 중에 서울은 4명 그리고 대전에서 각각 1명씩 추가로 발생했고요. 해외 유입 확진자는 7명인데 검역 과정에서 4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네. 내용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저희 좀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4차 감염자를 낸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또 교도소라는 곳이 굉장히 또 밀폐된 공간이고 또 이 교도관이 접촉한 인원이 100여 명이 넘어서 추가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선제적으로 조치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이제 선제적 조치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확인이 되자마자 이제 이게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이동 금지와 폐쇄를 해야 되고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회객들이나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이동이나 이런 거를 전면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신속한 역학조사와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이 감염자와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가격리 조치를 하거나 하면서 신속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도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조치가 비교적 선제적으로 잘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 교수님 관련해서요. 오늘 신규 확진자 이 정도 나왔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다음 주에 등교 개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학부모들은 약간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교육 당국은 추진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등교 개학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모 방송국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등교 개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방대본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현 수준이 유지가 되거나 또는 현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20일 날 고3인 경우에 예정대로 등교가 가능하다. 일단 고3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정대로 등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3이 될지 아니면 뒤에 일주일씩 다 미루어진 게 그대로 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수준이거나 지금 수준 이하가 되면은 적어도 고3은 등교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제가 왜 등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는 위험이 전혀 가셨다고 우리가 볼 정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원도 많이 이 클럽에 다녀왔다는 거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2천여 명 중에서 실제로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는데 그것도 추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예. 다른 하나는 3차 또는 4차로 보이는 감염자들 중에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도 학생이 있고 도봉구에도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4차로 보이는 감염자가 이미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곳에서도 3차나 4차를 통해서 학생들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원 강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학원 강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학생들이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고3인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증상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는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3이 등교 계약을 해야 된다고 원래 할 때가 13일입니다. 13일이 언제냐 하면 5월 6일 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갈 때 그때는 거의 일주일 동안 국내 환자 발생이 거의 0명에 가까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면서 13일 날 정도의 고3이 등교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정도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이 터지면서 우리가 오늘 국내 발생 환자가 0도 아니고 또 국내에서 아직 추적이 안 되는 분들의 확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3차, 4차가 생기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이틀 있으면은 고3이 등교 계약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등교 계약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다른 하나는 만일에 등교 계약을 해서 이 고3들을 통해서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보는 것처럼 대규모 2차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태원과 이 홍대의 문제만 하더라도 다시 전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학교에서 제2차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 홍대하고 이태원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 국가가 위험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등교 계약은 해서는 안 된다. 또 고3인 경우에는 이제 대학 입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랜 B를 짜서 공정성은 담보하면서 대학 입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당국자들은 등교 계약을 지금 한다. 또 최근 하루나 이틀 동안에는 일단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상당히 고심이 깊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덧붙일 것은 초기에 대구에서 환자가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실제로 방역 당국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국지적이고 관리 가능하다 그랬는데 다음 날 대통령께서 바로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국은 다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나서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를 통해서 감염 확산이 대규모로 일어날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도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나서야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 개학은 안 된다. 그리고 고3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학교 개학, 등교 개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힘들고 그 엔데믹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강 국면이 들었다 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을 미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건 그거에 명확합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명확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5월 6일 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전문가들이 한 일주일 정도 더 기간을 두면서 환자 발생 양상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총리께서 그냥 일단 가십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땠느냐 하면
국내 환자 발생이 거의 0명이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그래서 5월 6일부터 5월 13일이면은 거의 일주일 정도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이 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고3이 등교 개학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등교 개학을 미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충분히 위험 요인이 가셨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방역 감시망 내에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는 일부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등교 개학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방역 감시망 내에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일부 학생들이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말씀드리면 만일에 5월 13일 날 등교 개학을 했으면 지금의 감염된 학생들은 학교를 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 20일에 등교 개학은 전혀 위험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완전히 평가되었다. 또 위험이 가셨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5월 20일 등교 개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다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학교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해외에서 어린이 괴질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게 그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이 아이들의 60% 정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관련성이 확실히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보도하고 논문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확실히 예.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확실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건 아닌데 확실히 예. 관련은 있어요. 우선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없거나 낮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제 가와사키 질환하고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가와사키 질환이 어린아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과다 반응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세 이하의 아이들이 나타나는 건데 우선 하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이렇게 덮치기 전에는 이 지금 보이는 괴질 같은 아이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첫째 하나는. 예. 두 번째는 가와사키 질환의 원인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하면 가와사키 같은 질병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민감한 아이들이 나타나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대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아주 창궐했던 국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뭐 지금 사망한 아이는 프랑스 아이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 첫째 하나는 빨리 확진되고 빨리 치료를 받게 되면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런 국가들은 뭐 의료비라든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늦게 확진이 되고 늦게 치료에 돌입해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한 건도 지금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속히 진단하고 그것은 이제 매우 빠른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히 진단을 하고 굉장히 빨리 치료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럴 가능성은 너무도 낮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